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백하경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수업은 사회복지에 관심 있는 수험생을 위한 맛보기 수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백하경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에 관심 있는 수험생들을 위한 맛보기 수업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수업이지만 여러분들의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수업 주제는 욕구와 자원입니다. 욕구와 자원은 사회복지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써있는 것처럼 욕구라는 것은 니즈로 표현됩니다. 니즈라는 것은 필요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필요로 한다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는 것들인데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그리고 자원이라는 것은 resources인데 실은 욕구 충족에 필요한 것이죠.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는 욕구라는 것들이 무엇이고 자원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욕구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필요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메슬로우라는 학자는 욕구를 크게 5가지로 구분합니다. 메슬로우는 그리고 5가지로 욕구를 구분함에 있어서 그 욕구를 단계적으로 정의합니다. 단계적이라는 의미는 첫 번째 욕구가 충족이 되었을 때 두 번째 욕구가 생긴다. 그리고 두 번째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세 번째 욕구, 그 다음에 네 번째 욕구, 다섯 번째 욕구가 발현된다라는 단계론적 욕구 이론을 얘기합니다. 메슬로우가 얘기한 첫 번째 단계의 욕구라는 것은 생리적 욕구입니다. 생리적 욕구라는 것은 인간이 생물체, 유기체로서의 생물학적인 유기체를 유지하는데 필요로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생리적 욕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생리적 욕구가 충족이 되면 안전의 욕구가 발현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 생리적 욕구, 배고픔, 그다음에 피로감, 어떤 인간이 내 신체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충족이 되었을 때는 사람들은 평온함을 느끼고자 하고 편안함, 안락함에 대한 욕구가 발현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단계에서는 사랑의 욕구를 정의합니다. 사랑의 욕구라는 것은 인간과 어떤 집단, 내가 소속한 집단과의 관계에서 사랑과 애정을 형성하고자 하는 욕구를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에서는 존중의 욕구입니다. 존중의 욕구 또한 관계 속에서 발현되는 것들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욕구, 그다음에 타인으로부터 존중받고 싶은 욕구. 그래서 일명 존중의 욕구가 네 번째 단계로 정의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자아 실현의 욕구는 자기가 지향하는 가치, 그 다음에 자기가 이상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메슬로우 욕구는 욕구와 관련된 이론들은 다양한 학자들이 있지만 그 욕구 이론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욕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메슬로우의 욕구는 단계론적입니다. 1단계 욕구,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안정의 욕구가 발현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랑의 욕구, 존중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슬로우 욕구 이론을 얘기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단계론적 욕구 이론이 가지는 장점과 한계입니다. 첫 번째
번째가 이제 장점이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사회적 자원의 희소성에 직면하게 됩니다. 욕구에 필요한 자원이 충분히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니즈와 자원을 얘기할 때, 리소시스를 얘기할 때,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욕구에 비해서 자원의 양이 충분하다면, 더 많다면, 그 다음에 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배분을 할 수만 있다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욕구보다는 자원보다는 욕구가 훨씬 더 광범위하다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사회가 복잡해지고 인간의 삶이 발전할수록 욕구의 범위도 넓어지고 그다음에 양에 대한 필요성도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면했을 때 이 희소한 자원의 희소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이 희소한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인간의 욕구를 충족할 것인가, 이런 사회적 과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매슬로우의 단계론적 욕구 이론은 장점을 가지게 되는데, 이런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욕구를 해결하고자 할 때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에게는 본인들에게 중요한 욕구 차원들은 굉장히 더 중요한 차원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적 차원에서 제한된 자원을 배분을 했을 때는 생리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우선적일 것입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의 장점이자 의의라고 한다면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하나 짚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측면에서 단계론적 욕구 이론의 한계입니다. 과연 인간의 욕구는 단계적으로 발현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느 누군가는 안전의 욕구나 사랑의 욕구가 더 중요하게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매슬로우의 단계론적 욕구 이론을 비판할 때 인간의 욕구는 이렇게 단계론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것들이죠. 사람들의 다양성, 사람들의 가치, 삶의 방식, 그 사회의 관습이나 문화, 이거 등등등의 요인에 의해서 개개인의 욕구들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단계론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들이죠. 그런 측면에서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의가 있는 반면에 다른 측면에서는 비판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은 욕구에 관한 논의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가장 기본적으로 활용되는 욕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욕구를 정의를 하지만 브래드 쇼라는 학자들은 다른 차원에서 욕구를 정의하기도 합니다. 크게 이제 네 가지로 얘기했는데, 규범적 욕구, 그 다음에 느껴진 욕구, 그 다음에 표현된 욕구, 비교된 욕구. 느껴진 욕구라는 거는 욕구의 당사자가 느낀 거죠. 그리고 표현된 욕구는 그게 밖으로 표출되는 것들입니다. 개인적으로든 어떤 사회적 지표로. 전 세계의 기아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아까 매슬로우 얘기한 생리적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는 그 개개인이 표현되기도 하고 사회적 어떤 지표로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런 욕구들을 표현된 욕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비교된 욕구라는 거는 어떤
비교되는 집단이나 개인이 있는 거죠. 나와 비슷한 사람, 나와 비슷한 집단들과 비교했을 때 자기가 느끼는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이라든가 상대적인 더 필요가 나타나는 욕구를 비교된 욕구라고 합니다. 이제 주로 측면에서는 이 느껴진 욕구와 표현된 욕구는 당사자, 욕구의 당사자 측면에서 주로 얘기가 되는 것이고, 물론 이런 지표들은 당연히 사회적 지표로 구현될 수 있겠죠. 사회적 지표화로 나타나는 경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된 욕구라는 거는 어떤 비교 집단이 있었을 때 상대적인 욕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교해서 규범적인 욕구는 전문가나 행정가에 의해서 정의된 욕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전문적인 판단, 어떤 장애가 있다, 어떤 전문적인 정신장애라든가 아니면 어떤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서 물론 당사자가 느끼거나 표현되지 않았을지라도 사회적인 규범성 측면에서 또는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로 한다고 전문적인 기준에 의해서 판단되었을 때 정의되는 욕구를 규범적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슬로우 욕구와는 좀 다른 차원의 욕구 정의죠. 오늘 간단하게 메슬로우와 브래드쇼의 욕구 이론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많은 학자들이 욕구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기준을 가지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적인 인간이 인간다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어떻게 충족할 것인가, 무엇을 충족해 줄 것인가 측면에서 욕구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실제로 우리 개개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필요로 하는 것은 다양하게 표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자원을 배분을 할 때 어떤 욕구에 대응해서 자원을 배분할 것인가를 과제로 떠안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개념이 기본적 욕구와 사회적 욕구입니다. 여기서 기본적이라는 것은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 인간의 존중, 존엄을 유지하고 나의 자율적인 삶을 유지하고 내 인생을 계획할 수 있고 나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욕구가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것들이 기본적 욕구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욕구를 어디까지로 정의할 것인가? 예를 들면 메슬로우 욕구 이론에서 보면 생리적 욕구만을 기본적인 욕구로 정의할 것인가? 아니면 안전의 욕구, 사랑의 욕구까지 기본적인 욕구로 포함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은 중요한 사회적 이슈입니다. 그리고 욕구의 종류도 마찬가지지만 욕구를 어느 수준까지 보장할 것인가? 사회적으로. 그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게 있는데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급여를 제공하는 대상자를 선정할 때 중위소득의 30% 이하를 생계급여 대상자로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30%보다 모자란 부분들을 보충해 줍니다. 그러면 이 30%가 정말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해 주는 수준이냐라는 거에서는 논쟁의 여지가 큽니다. 다만 지금은 개념적으로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요소를 즉 욕구를 충족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기본적인 욕구를 한번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욕구는 사회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욕구들은
개개인의 개별성이 분명히 있지만 어떤 사회적인 연관, 사회적 구조적인 측면에서 욕구가 발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욕구는 사회적인 차원, 집합적인 차원,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랬을 때 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사회적인 차원, 집합적인 차원에서 해결한다는 접근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욕구를 정의할 때 욕구의 속성을 측면에서도 정의할 수 있고 욕구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도 기본적인 욕구나 사회적인 욕구라는 개념으로도 욕구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원이 필요합니다. 자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욕구인데 자원을 얘기할 때 누가 그 자원의 비용을 부담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 첫 번째가 공적 자원입니다. 공적 자원이라는 것은 정부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공공기관들이 부담하는 자원입니다. 비용을 부담하는 자원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적 자원이라는 것은 개인이나 기업이나 민간 영역이 부담하는, 동원하는 자원을 일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 공적 자원과 사적 자원은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체계 사회를 얘기할 때 복지 사회, 웰페어 소사이어티라는 개념들을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랬을 때 복지는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책임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웰페어 소사이어티, 복지 다원주의적 관점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복지는 어떤 특정 주체의 역할이라든가 비용 부담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복지는 다양한 주체들의 책임에 의해서 실현될 수 있다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복지국가라는 개념들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복지국가. 여기 스테이트는 국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지국가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체는 공적 주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공적 자원이 복지국가를 실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복지국가의 발전, 복지사회로의 진보를 위해서는 이 사회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의 총량이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공적 자원이 어느 정도 동원되고 있느냐, 어느 정도 공급되고 있느냐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복지국가의 발전 수준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많이 살펴보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 국가의 복지 지출 수준입니다. 우리가 북유럽의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그다음에 대륙유럽 국가들의 복지 수준이 높다라는 측면에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측정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쉽게 비교할 수 있는 지표는 그 국가가 얼마만큼의 자원을 복지에 쓰고 있는가로 측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복지 지출 수준을 얘기할 때 GDP 대비 국민 총생산이죠. GDP 대비 소셜 익스펜디처. 여기서 소셜 익스펜디처는 주로 이제 퍼블릭이죠. 공적 사회 지출의 비율로 그 국가의 복지 발전 수준을 흔히 우리가 비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자원을 복지에 쓰고 있을까? 우리가 보유한 자원. 죄송합니다. GDP네요. 우리가 보유한 자원 중에서 어느 정도를 복지에 쓰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OECD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 GDP 대비 복지 지출 수준은 2019년
19년 기준으로 했을 때 12.2%로 이게 됩니다. 이게 2019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복지발전 수준을 얘기를 할 때 다른 선진국가에 비해서 복지의 발달 수준이 굉장히 낮다, 저발달되어 있다라는 비판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단편적으로 그걸 비교할 수 있는 국가가 OECD 국가들은 과연 어느 정도 쓰고 있느냐로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9년 자료에서 OECD는 평균적으로 20.2%의 복지 지출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약 평균적으로 8%포인트 더 많이 쓰고 있죠. 그리고 복지가 발달되어 있다는 국가들을 좀 보면 2019년 자료에 의하면 프랑스가 가장 많은 비율을 쓰고 있었는데, 프랑스는 GDP의 31.0%를 복지에 지출하고 있었고, finland는 29.1%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국가 하면 여러분들 스웨덴을 많이 떠올릴 텐데, 스웨덴 같은 경우는 GDP의 25.5%를 복지에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프랑스가 30.1%니까 10%포인트 차이가 나는 것들이 있어. 그리고 이 이건 GDP 대비 복지 지출이고, 또 하나 우리가 많이 보는 것들이 자원의 동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이 조세 부담률입니다. 조세 부담률. 조세 부담률은 GDP 중에서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어느 정도 있느냐로 측정을 합니다. 그랬을 때 2019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은 20.1%입니다. 한국입니다. 코리아. 그랬을 때 아까 마찬가지로 OECD 국가들의 평균들을 본다면 OECD는 24.9%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약 5%포인트 차이가 나죠. 그만큼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적다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프랑스 같은 경우는 30.5%의 조세 부담률을 보이고 있고요. 스웨덴 같은 경우도 29.6%로 거의 30%의 조세 부담률을 보고 있습니다. 스웨덴과 비교하면 10%포인트 차이가 있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공적 자원에서 중요하게 차지하는 부분이 조세입니다. 조세. 공적 자원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조세입니다. 조세. 이 세금이죠. 그랬을 때 이게 정부가 일반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국민의 복지, 보건, 그다음에 교육, 그리고 외교, 국방, SOC 이 등등등에 사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국가가 나라 살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세금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세금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국가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복지에 투여할 수 있는, 복지에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의 양이 달라지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 조세, 그리고 조세 부담률은 복지의 역량과도 굉장히 관련성이 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조세 부담률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공적 자원에서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사회보험 부담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 기업은 우리 보험료죠. 우리나라에는 사회보험이 5가지가 있습니다. 사회보험은 우리 민간 개인 기업들이 운영한 보험이 아니라 국가가 공적인 차원에서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특히 사회보장의 목적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공적 보험을 사회보험이라고 합니다. 사회보험에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국민연금, 건강보험, 그다음에 고용보험,
그다음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생긴 노인 장기 요양보험, 5가지의 사회보험이 있고, 이 사회보험은 국민들의 기여금에 의해서 보험료 납부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이 기여금은 일명 우리 사회보장세라고 할 수 있죠. 사회보장. 사회보장이라는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거둬들인 사회적 자원이겠죠. 그 다음에 조세비용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조세비용이라는 것은 원래 소득이 있으면 국가가 세금을 걷어서 그 세금을 이용해서 국가가 필요로 하는 것, 복지든 아까 말한 외교든 국방이든 이제 이런 요소의 자원을 배분하게 되는데, 이 징수와 배분의 과정이 생략되어 있는 그러한 조세를 조세비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조세 감면 제도가 있는데, 예를 들면 그 가구가 이만큼의 소득이 있는데, 이 다자녀의 양육과 보육, 교육에 이만큼의 자원이 소요된다고 했을 때, 이 자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징수하게 되는 거죠. 원래는 이거에 대해서도 세금을 걷어서 다시 배분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조세와 같은 특성을 갖는다. 다만 징수와 배분의 과정이 생략되어 있는 조세를 조세비용이라고 합니다. 이게 공적 자원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사적 자원이라는 것은 이 공적 자원 외의 자원들을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으로는 우리 기부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느 기관에 기부금을 내는 사람이 있을 건데, 이 개인이나 기업, 단체들이 공공의 목적, 공공의 복지 목적으로 기부금을 납부하는 것 또한 중요한 복지 자원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 한국공동모금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민간 조직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개인들과 기업과 단체들이 공동모금회에 기부를 해서 이 공동모금회가 공정한 방식으로 필요로 하는 것에 자원을 배분하고 그 욕구를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그런 기부금, 개인의 기부금이 하나의 요소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개인들이 복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 부담하는 이용자 부담금도 사적 자원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요소들은 건강보험에서 자기 부담금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이런 진료 내용이라든가 비용 청구서를 보면, 예를 들면 내가 하는데 5만 원이 되었다. 5만 원의 비용이 나왔는데 일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일부는 내가 직접 지불해야 되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자기 부담금이라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용자가 내는 자기 부담금이 중요한 사적 자원이겠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약 63%입니다. 63%. 건강보험을 예를 들면 63%는 우리가 낸 사회보험료에서 지불됩니다. 즉 공적 자원이죠. 그래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63%다. 그러면 여기에서 모자라는 37%, 약 37%는 누가 부담하느냐면 자기 부담금이에요. 이거는 사적 자원, 민간 자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적 자원 중에 또 하나 요소를 둔다면 개인들 간의 사적 이전입니다. 이전이라는 것은 트랜스퍼를 얘기하는데 누군가로부터 자원이 옮겨간 것이죠. 그러면 사적인 관계에서, 그래서 이거를 사적 자원 이전이라고 하는데, 제가 제 부모님께 드리는 생활비, 용돈, 이런 것들이 사적 자원이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생활비, 교육비, 이런 것들도 사적 자원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은 공적 자원과 사적 자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국가의 발전, 복지사회로에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우리나라가 어떤 자원을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어디에 그 자원을 쓰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GDP 대비 사회 지출은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 수준, 복지 발전 수준들을 단편적으로 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지표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조세 부담률은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원의 양이겠죠. 그리고 이제 OECD 국가와 제가 비교를 했지만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자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욕구, 개인의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표출된 욕구들은 계속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적인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그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요한 자원의 출처인 공적 자원, 특히 조세를 부담률은 우리가 어쩌면 복지국가로 나아가는데, 우리가 복지사회로 나가는데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간단하게 사회복지에서 구성 요소인 욕구의 개념과 자원이라는 개념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되돌아서 말씀드리면 실제로 인간의 욕구,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그 다음에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를 실현할 수 있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충분히 사회적 지위를 누리는 자율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욕구가 해결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 이렇습니다. 욕구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자원은 한정적이라는 것들이죠. 물론 우리는 우리가 동원해야 될 자원의 양을 늘려야 되는 것들이 사회적 과제입니다. 그리고 그 자원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겠죠. 제가 최근에 자료를 2021년 올해죠. 올해의 우리 정부의 예산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예산 아닙니다. 추경도 있기 때문에 더 늘어나긴 했지만 예산안을 보면 2021년 정부 예산이 555.8조입니다. 전체 정부가 쓰는 돈, 나라 살리기 위해서 쓰는 돈이 555.8조 원인데 그 중에서 보건, 복지, 노동에 쓰는 비용이 199.9조입니다. 약 200조를 쓰고 있습니다. 이걸 비율로 따지면 정부 예산의 약 36%를 보건, 복지, 노동, 넓은 의미에서 복지 영역에 쓰고 있습니다. 그 비율은 과거에 비해서 증가해 왔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더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부의 기능 중에서 여기 공적 자원을 동원하는 중요한 주제인 정부 기능에서 보면 복지의 기능이 굉장히 합니다. 복지 기능. 즉, 이 스테이트가 복지를 얼마만큼 국민들에게 제공해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 인간의 존엄을 얼마만큼 존엄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누려야 될 권리를, 즉 사회권, 소셜 라이트라고 하는데 이런 사회권을 누리게 하는 것, 국가의 중요한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 국가 자신의 복지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자원의 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 사회복지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 욕구와 자원의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더 인간다운 삶,
살기 위해서, 그리고 이에서는 이 욕구를 어떻게 정의하고 욕구를 어떠한 욕구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보장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과제, 사회적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원을 어떻게 동원하고 그 동원된 자원을 얼마나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사회 전체의 과제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복지라는 학문에서의 정책적, 제도적 또는 미시적 측면에서 사회복지 실천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욕구와 자원을 연결하는데 사회복지의 전달 체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제가 전달 체계 문제는 다루진 않았지만 이 공적인 전달 체계, 사적인 전달 체계에서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공적인 전달 체계에서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여러분들이 읍면동 사무소라든가 시군구에서 접할 수 있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이 욕구와 자원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민간기관에서 여러분들 자원봉사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아니면 주변의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경험을 보셨겠지만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이런 기관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들은 이 욕구 충족을 위해서 자원을 배분하는, 전달하는, 동원해주고 연결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달 체계 문제는 얘기를 안 했지만 사회복지에서 굉장히 전달 체계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전달 체계에서 역할을 하는 사회복지사의 역할들도 앞으로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욕구와 자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맛보기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이 수업이 여러분들이 진로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이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해서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복지에 대한 진로를 좀 더 구체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사회복지 관련된 도서라든가 도큐멘터리라든가 아니면 유튜브 자료라든가 이런 자료들이 풍부하게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로를 선택하는데 그리고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다양한 자료를 충분히 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